너희가 어떻게? 이건 말이 안 되잖아. 한 나라가 다른 나라를 얕보다가 무릎을 꿇는 순간은 통계나 보고서가 아니라 눈앞에서 본 한 장면 때문에 찾아옵니다. 한국은 누리호 4차 발사로 스스로 만든 로켓에 13개의 위성을 올려보냈고 일주일도 안 돼 아리랑 7호라는 초고해상도 눈을 우주에 띄웠습니다. 이제 이 나라는 남에게 빌리던 발사대와 위성, 사진 대신 자기 손으로 만든 발사체와 위성으로 국토와 바다, 사람을 지켜보려 합니다. 오늘 이야기는 누리호 4차 성공과 아리랑 7호를 지켜본 한 폴란드 인사가 결국 기술 좀 알려줘요라는 말을 꺼내기까지의 고백입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제가 영상을 계속 만드는데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저는 라르스 요한센입니다. 노르웨이에서 태어나 평생 위성 신호만 들여다본 통신 엔지니어죠. 사람들은 저를 극지방의 귀라고 불렀어요. 남극 트롤 기지와 북극 스발바르 지상국, 지구 끝에서 지구를 도는 쇳덩이들의 심장 소리를 듣는 게 제 직업이었습니다. 제 인생에서 위성이 아닌 다른 걸 생각해 본 적이 거의 없었어요. 20살 때 처음 극지방 지상국에 발을 디딘 이후로 30년 가까이 이 일을 해왔습니다. 수백 개의 위성을 추적했고 수천 번의 교신을 성공시켰죠. 미국의 GPS 위성부터 유럽의 갈릴레오, 일본의 관측 위성까지. 제 손을 거치지 않은 위성이 거의 없을 정도였어요. 그날까지 한국은 제게 TV와 휴대폰, 자동차의 나라였어요. 전자제품이 좋은 나라. 반도체를 잘 만드는 나라. 그 정도였습니다. 로켓과 위성의 나라로는 보이지 않았죠. 솔직히 그럴 거라고 기대하지도 않았어요. 누리호 4차 발사 소식을 처음 들은 건 트롤 기지 야간 근무 때였습니다. 남극 하늘은 완전히 어두웠고 모니터만 푸른빛을 냈어요. 밖의 온도는 영하 30도 아래. 바람 소리가 기지 전체를 흔들었죠. 이런 환경에서 일하는 게 제 일상이었습니다. 스크린 오른쪽 상단에 새로운 항목이 떠 있었습니다. KUR-CAS 500-3 600km 누리-4. 저는 일정표를 확인했어요. 발사 예정 시각은 한국 시간으로 11월 27일 새벽 1시 13분. 탑재 위성은 13기. 주탑재 위성 외에도 여러 소형 위성들이 함께 올라간다고 했습니다. 꽤 야심찬 계획이었죠. 옆에 있던 동료 얀이 툭 던졌죠. 또 한국이야? 요즘 별걸 다 쏘네. 작년에도 쏘지 않았어? 저는 어깨를 으쓱했습니다. 뭐 아직은 테스트 단계지. 장거리 통신 위성까지 가려면 멀었어. 상업용 발사 서비스는 더 멀고. 얀이 웃으며 말했어요. 그러게. 작년 발사 때도 봤잖아. 성공률이 뭐 한 50%? 75%요. 저는 정정했습니다. 4번 중 3번 성공이에요. 나쁘지 않은 수치죠. 그래도 아직 멀었지 뭐. 미국이나 유럽 수준까지 가려면. 얀은 다시 자기 모니터를 봤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그때 제 머릿속엔 의문이 가득했어요. 한국이 진짜 우주 강국이 될 수 있을까? 미국, 러시아, 유럽, 중국, 일본. 이미 선발주자들이 너무 많은데. 그들은 수십 년의 경험과 기술 축적이 있었어요. 한국은 그저 따라가는 입장 아닌가? 그 질문이 그 밤의 시작이었습니다. 며칠 뒤 아리랑 7호라는 이름이 제 화면에 추가로 뜨면서 의문은 더 커졌죠. 위성 발사 국가는 많아요. 전 세계적으로 70개국이 넘는 나라가 위성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자기 로켓으로 자기 위성을 자기 땅에서 쏘아 올리는 나라는 손에 꼽히죠. 정확히는 10개국 남짓입니다. 나머지는 다 남의 발사체를 빌리거나 기술을 수입해서 쓰는 거예요. 저는 지난 20년간 수십 개국의 위성 신호를 받아왔지만 한국이 이 대열에 들어올 거라고는 생각해 본 적이 없었어요. 솔직히 말하면 기대도 하지 않았습니다. 편견이었죠. 하지만 그게 제 솔직한 생각이었어요. 모니터 한 구석에는 발사 일정표가 떠 있었습니다. 11월 27일 한국 시간 새벽 1시 13분. 누리호 4차 발사 예정. 발사 장소는 전라남도 고흥 나로우주센터. 저는 지도를 확인해 봤어요. 한반도 남쪽 끝, 바다와 맞닿은 작은 고지였습니다. 저는 커피를 한 모금 마시고 콘솔 앞에 앉았습니다.
밤은 길었고 극지방의 바람은 차가웠죠. 하지만 모니터 앞은 따뜻했어요. 수십 개의 LED 불빛이 깜빡이며 지구 궤도를 도는 수백 개의 위성들을 추적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헤드셋을 쓰고 주파수를 맞췄어요. 아직 몇 시간 남았지만 준비는 미리 해두는 게 좋습니다. 극지방에서는 단 한 번의 실수도 용납되지 않거든요. 그날 밤 저는 몰랐습니다. 제가 곧 목격할 광경이 제 편견을 완전히 바꿔놓을 거라는 걸요. 그리고 앞으로 제 강연에서 한국이라는 이름을 절대 빼지 못하게 될 거라는 것도요. 11월 27일 새벽입니다. 한국 시간으로 1시 13분. 누리호가 발사된 그 시각, 저는 트롤 기지 메인 콘솔 앞에 앉아 있었어요. 주변엔 6명의 엔지니어가 각자 담당 모니터를 보고 있었습니다. 밤 근무조였죠. 우리는 항상 이렇게 일했어요. 발사체 영상은 한국에서 들어오는 스트리밍으로만 봤습니다. 화면 속 흰 로켓이 불꽃을 뿜으며 올라갔죠. 실제 제 일은 그 다음부터였어요. 위성이 궤도에 안착하고 첫 신호를 보내올 때까지 기다리는 겁니다. 그게 지상국의 역할이니까요. 저희는 고도 600km 궤도 통과 예상 시간, 도플러 곡선을 이미 계산해둔 상태였습니다. 위성이 남극 상공을 지나가는 건 발사 후 약 90분 뒤로 예상됐어요. 궤도 역학은 정확하니까요. 발사 영상에서 1단 분리, 2단 점화, 페어링 분리가 차례로 진행됐습니다. 모든 절차가 정확했어요. 타이밍도 완벽했고요. 저는 속으로 감탄했습니다. 깔끔하네. 연습을 많이 했구나. 얀이 옆에서 중얼거렸어요. 이번엔 성공하려나? 지난번엔 위성 하나가 궤도 이탈했잖아. 저는 대답 대신 모니터만 봤습니다. 곧 알게 될 테니까요. 발사 후 약 14분 주탑재 위성 분리 확인. 영상에서 위성이 발사체에서 떨어져 나가는 게 보였어요. 그 다음 보조 위성들이 차례로 분리됐습니다. 하나, 둘, 셋. 13. 모두 13기가 깔끔하게 분리됐어요. 저는 타이머를 봤습니다. 이제 70분만 기다리면 돼요. 잠시 후 예상 시각에 맞춰 수신 그래프가 서서히 올라오기 시작했어요. 신호가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미약하지만 확실한 신호였죠. 신호 잡힌다. 저는 무심하게 중얼거렸습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긴장하고 있었어요. 신호를 잡는 것과 안정적으로 교신하는 건 다른 문제니까요. 지난 30년간 수없이 봐왔던 일입니다. 주파수가 맞춰지고 데이터 패킷이 열렸습니다. POWER NORMAL SOLAR ARRAY DPLOID ATTITUD MOD STABILIGING 생각보다 깔끔했어요. 오차도 노이즈도 적었습니다. 신호 강도도 예상치를 웃돌았죠. 보통 첫 교신에서는 신호가 불안정한 경우가 많은데 이건 달랐어요. 저는 옆에 있는 동료에게 말했어요. 데이터 품질 확인해봐. 노이즈 레벨도. 그가 몇 초 후 답했습니다. 아주 좋습니다. S등급이에요. 신호대 잡음비도 완벽하고요. S등급. 최상급이라는 뜻입니다. 저는 눈썹을 치켜 올렸어요. 첫 교신에서 S등급이라고. 몇 분 뒤 보고가 올라왔어요. 남극 세종기지에서 첫 교신 성공. 위성 상태 양호. 모든 시스템 정상 작동. 태양 전지판 전개 확인. 자세 제어 시작. 저는 데이터 스트림을 계속 지켜봤습니다. 위성은 안정적으로 신호를 보내고 있었어요. 궤도 정보, 전력 상태, 온도 모든 게 정상 범위 안이었습니다. 옆에서 얀이 말했습니다. 그래도 이건 지상국 성능 덕분 아니야? 우리 장비가 좋으니까. 트롤 기지 안테나가 얼마나 좋은데. 저는 대답을 아꼈어요. 그러나 속으로는 이런 생각이 스쳤죠. 저 신호가 여기까지 얼마나 많은 실패와 밤샘을 지나왔을까. 저 깔끔한 데이터 뒤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땀이 있을까. 몇 번의 발사 실패를 겪었을까. 그걸 딛고 일어서기까지 얼마나 많은 좌절이 있었을까. 저는 모니터를 계속 지켜봤습니다. 위성은 안정적으로 궤도를 돌고 있었어요. 자세 제어도 완벽했고 통신도 끊김이 없었습니다. 마치 수십 번 해본 것처럼 매끄러웠어요. 그때는 몰랐습니다.
이 위성이 며칠 뒤 또 다른 이름과 함께 제 인생의 기준을 바꿀 거라는 걸요. 모니터 한 구석에 작은 글자가 새로 떴습니다. KOMPS-AT-7 ARIRANG-7 0.3M. 저는 그 숫자를 보고 고개를 갸웃했어요. 0.3m. 너무 작은데? 이게 맞나? 위성 해상도에서 0.3m는 특별한 의미를 가집니다. 지상에 있는 사람 한 명을 구분할 수 있는 수준이죠. 자동차 종류는 물론이고 그 자동차의 색깔까지 구분할 수 있어요. 군사용이나 첩보용으로 쓰이는 급입니다. 미국의 키올 시리즈나 유럽의 첨단 정찰 위성 수준이죠. 그런 위성을 한국이 쏘아 올린다고요? 저는 데이터를 다시 확인했습니다. 오타가 아니었어요. 다음 발사 예정일은 12월 2일. 발사 장소는 남미 기아나 우주센터. 발사체는 유럽의 베가-C. 유럽 발사체를 쓰는군요. 그래도 위성 본체는 한국이 만든 거였습니다. 무게 1100kg. 설계 수명 7년. 그리고 그 0.3m 해상도. 저는 메모장에 적었어요. ARIRANG-7 0.3M 12월 2일 발사 시각 현지 시간 15시 20분. 그리고 그날을 기다렸습니다. 뭔가 특별한 일이 벌어질 것 같은 예감이 들었거든요. 30년 경력이 주는 직감이랄까요. 12월 2일 새벽입니다. 이번엔 남미 기아나 우주센터에서 발사가 있었어요. 저희는 남극과 북극 지상국 모두 대기 상태였습니다. 아리랑 7호는 태양동 기궤도로 올라가기 때문에 양쪽 극지방을 모두 지나가거든요. 발사 시각 발사체는 한국이 아니라 유럽 발사체였죠. 그러나 탑재체는 한국의 아리랑 7호였어요. 저는 모니터 앞에 앉아 발사 중계를 지켜봤습니다. 베가-C 로켓이 불을 뿜으며 올라갔어요. 유럽 발사체답게 안정적이었습니다. 1단 분리, 2단 점화, 3단 점화, 4단 점화. 모든 절차가 교과서처럼 진행됐죠. 발사 44분 후입니다. 예정대로 분리 신호가 잡혔어요. 아리랑 7호가 발사체에서 떨어져 나갔습니다. 곧이어 저희 쪽으로 아리랑 7호의 첫 신호가 들어왔습니다. TROLL STATION FIRSTCONTACT. 그 순간 콘솔에 앉은 한국 연구원이 두 손을 모으고 숨을 참았어요. 그는 한밤중부터 저희 옆에 서 있었습니다. 자료는 이미 여러 번 확인했는데도 눈빛은 끝까지 긴장돼 있었죠. 손에 땀이 배어 있는 게 보였어요. 저는 그를 몇 번 봤습니다. 누리호 발사 때도 있었고 그전 발사 때도 있었어요. 항상 같은 표정이었죠. 긴장과 기대가 섞인 얼굴. 신호가 안정되자 태양 전지판 전개 데이터가 떴습니다. SOLAR ARRAY 1 DPLOID SOLAR ARRAY 2 DPLOID 몇 초 후 X밴드 안테나 전개 확인. 고이득 안테나도 정상 전개. 그가 아주 작은 한국어로 중얼거렸어요. 됐다. 저는 그 한마디에 묘한 전율을 느꼈습니다. 그 짧은 단어 안에 얼마나 많은 감정이 담겼을까요? 안도, 기쁨, 자부심, 그리고 아마 눈물까지. 이 위성의 해상도는 0.3m죠. 사람 한 명이 서 있으면 그 그림자까지 구분할 수 있는 수준입니다. 건물의 창문 개수를 셀 수 있고 도로의 차선을 구분할 수 있어요. 항구의 정박한 배의 종류도 알 수 있죠. 예전엔 이런 위성을 미국, 유럽, 몇몇 나라만 올렸어요. 이제 한국이 그 대열에 들어왔습니다. 그것도 독자 기술로요. 저는 스스로에게 물었죠. 언제 이렇게 따라온 거지? 어떻게 이렇게 빨리? 한국 연구원은 계속 데이터를 확인했어요. 손이 떨리는 게 보였습니다. 긴장인지 감격인지 구분이 안 됐죠. 아마 둘 다였을 거예요. 그는 노트북에 뭔가를 적었어요. 저는 몰래 화면을 봤습니다. 한글로 빼곡히 적힌 체크리스트였죠. 전력 개통 확인, 자세 제어 확인, 통신 개통 확인, 열 제어 확인. 수십 개의 항목이 있었어요. 그 순간 저는 깨달았어요. 이 사람들은 이 순간을 얼마나 오래 기다렸을까? 몇 년을? 아니 10년을? 어쩌면 평생을? 모니터에는 계속 데이터가 흘러들어왔습니다. 궤도 정보, 자세 제어, 영상 장비 상태.
모두 정상이었어요. 고도 685km, 태양동 기궤도 경사각 98.2도. 모든 게 계획대로였습니다. 저는 영상 장비 데이터를 자세히 봤어요. 전자광학 카메라, 적외선 카메라, 다중분광 카메라. 이 위성엔 세 종류의 카메라가 탑재돼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해상도 0.3m. 한국연구원이 제게 물었어요. 신호 품질이 어떻습니까? 저는 모니터를 가리켰습니다. 완벽합니다. 노이즈도 거의 없고 신호 강도도 충분해요. 어급입니다. 그가 고개를 숙이며 말했어요. 감사합니다. 선생님 덕분입니다. 저는 손을 저었어요. 제가 한 건 신호받는 것뿐이에요. 위성을 만든 건 당신들이지 않습니까? 그때까지도 저는 단지 기술적인 성공으로만 보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화면에 뜬 몇 줄의 로그가 제 오만을 조금씩 깨트리고 있었죠. 이건 단순한 기술이 아니었어요. 한 나라의 의지였습니다. 발사가 끝난 뒤 저희는 데이터를 정리했습니다. 누리호 4차 발사 결과 요약. 13기 위성 전부 목표 궤도 투입. 5차 범위 1km 이내. 4번 중 3번 성공, 신뢰도 75%. 이건 상당히 높은 수치예요. 보통 신규 발사체는 첫 10번 중 절반만 성공해도 괜찮다고 보거든요. 게다가 이번 발사부터는 한국의 한 민간 업체가 발사체 제조와 조립을 주도했다고 해요. 한화에어로스페이스라는 회사였죠. 정부가 아니라 민간 기업이 로켓을 만든 겁니다. 이건 큰 의미가 있어요. 아리랑 7호 결과. 첫 교시는 남극 트롤에서 북극 스발바르로, 그 다음 여러 국제 지상국으로 이어졌습니다. 마지막으로 한국 대전 지상국과 연결됐고 자세 제어 장치와 영상 장비 모두 정상 판정을 받았죠. 완벽한 발사였어요. 회의실에서 유럽, 미국, 일본 엔지니어들이 모여 브리핑을 들었어요. 한국 팀이 발표를 했습니다. 위성 사양, 임무 계획, 기술적 특징들을요. 누군가 물었습니다. 왜 0.3m급 해상도가 필요하죠? 너무 과한 거 아닌가요? 1m면 충분하지 않습니까? 한국 측 팀장이 침착하게 답했어요. 우리는 우리 땅을 우리가 만든 눈으로 보고 싶습니다. 재난, 산불, 해양오염, 군사적 위협까지. 남이 찍어준 사진만 기다리면 이미 늦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가 계속 말했어요. 2022년 산불 때 저희는 외국 위성 영상을 기다려야 했습니다. 며칠이 걸렸죠. 그 사이 불은 계속 번졌어요. 이제는 우리가 직접 보고 싶습니다. 실시간으로요. 그 말은 번역기를 거쳐 제 귀에 들어왔습니다. 단어는 평범했지만 그 속에는 안보와 자존심 그리고 책임이 섞여 있었어요. 자기 나라를 지키겠다는 절박함이 느껴졌습니다. 저는 숫자를 다시 봤습니다. 75%라는 신뢰도, 0.3m라는 해상도, 그리고 독자 발사체와 독자 관측 위성이라는 조합. 이건 단순히 기술이 아니었어요. 하나의 나라가 위성 고객에서 우주 시스템 제공자로 넘어가는 경계선이었습니다. 남에게 의존하는 나라에서 스스로 해결하는 나라로 바뀌는 순간이었죠. 회의가 끝나고 저는 한국 팀장에게 물었어요. 얼마나 걸렸습니까? 여기까지 오는데. 그는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습니다. 첫 번째 실패부터 치면 십몇 년이요. 하지만 꿈을 꾼 건 그보다 훨씬 오래전입니다. 아마 30년? 40년? 그 이상일 수도 있죠. 30년. 저는 그 숫자의 무게를 느꼈어요. 그가 말을 이었습니다. 우리 선배들이 꿈꿨고 우리 세대가 만들었고 다음 세대가 쓸 겁니다. 그게 우주 개발이죠.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 말이 무슨 뜻인지 이제 알 것 같았습니다. 이건 한두 사람의 성과가 아니었어요. 세대를 넘어선 노력이었죠. 그날 밤 저는 자료를 정리하며 생각했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본 나라들. 미국은 압도적인 자본과 기술로 우주를 지배했어요. 러시아는 오랜 경험으로 버텼고요. 유럽은 협력으로 이뤘죠. 그럼 한국은? 저는 한 단어를 떠올렸습니다. 집요함. 포기하지 않는 끈기. 실패해도 다시 일어서는 힘. 그게 한국이었어요. 며칠 뒤 스발바르 기지에서 야간 근무를 서고 있었습니다.
북극 하늘엔 오로라가 피어 있었어요. 초록색과 보라색이 뒤섞인 빛의 커튼이 춤추고 있었죠. 아무리 봐도 질리지 않는 광경이었습니다. 모니터에는 KUR 누리-4 CAS 500-3와 KUR KOMPS AT-7 두 개의 궤도 궤적이 나란히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한국의 두 위성. 하나는 600km, 하나는 685km 고도에서 지구를 돌고 있었어요. 얀이 제 옆에서 말했어요. 그래도 아직 미국, 유럽에 비하면 한참이야. 한국은 따라가는 입장이지. 위성 개수만 봐도 그렇잖아. 저는 예전 같았으면 고개를 끄덕였을 거예요. 하지만 그날은 달랐습니다. 얀, 내가 말하는 선진국 기준이 뭐야? 그가 의아하다는 듯 저를 봤어요. 글쎄, 기술 수준, 경제력, 우주개발 역사, 그런 거. 당연한 거 아냐? 저는 모니터를 가리켰습니다. 우리가 지금 받고 있는 신호. 이 위성들 발사체부터 탑재체, 지상구까지 거의 다 한국이 만들었어. 게다가 민간이 조립한 로켓이야. 이걸 추격자라고만 부르는 게 맞나? 얀이 말없이 화면을 바라봤어요. 제가 말을 이었습니다. 미국은 50년 넘게 해왔어. 유럽은 여러 나라가 협력해서 하고. 한국은 단독으로 30년도 안 돼서 여기까지 왔어. 이게 단순히 추격이야? 그때 누리호 주탑재 위성에서 새로운 패킷이 들어왔습니다. 지구 자기장, 플라즈마, 생물 실험 관련 데이터였죠. 큐브 위성들의 과학 실험 결과가 실시간으로 들어오고 있었어요. 저는 느꼈어요. 이 나라는 이제 남이 남긴 빈자리만 메우는 나라가 아닙니다. 자기 질문을 우주에 던지는 나라죠. 자기 실험을 하고 자기 데이터를 모으고 자기 답을 찾는 나라. 얀은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내 말이 맞을지도 몰라. 내가 편견이 있었나 봐. 그 순간 제 안에서 뭔가가 바뀌기 시작했어요. 선진국이라는 단어의 방향이요. 저는 지난 20년간 수많은 나라의 위성을 추적해왔습니다. 어떤 나라는 돈으로 위성을 샀고 어떤 나라는 기술을 빌렸죠. 어떤 나라는 공동 개발을 했고 어떤 나라는 라이센스 생산을 했어요. 하지만 처음부터 끝까지 자기 손으로 만들어낸 나라는 몇 안 됐어요. 한국은 그 몇 안 되는 나라에 들어왔습니다. 그것도 아주 빠른 속도로요. 남들이 50년 걸린 길을 30년 만에 온 거죠. 저는 창밖을 봤어요. 오로라가 여전히 춤추고 있었습니다. 그 빛 아래서 저는 생각했죠. 이제 제 강연 슬라이드에 한국을 추가해야겠다고요. 그것도 단순히 나열하는 게 아니라 특별히 강조해서요. 이 나라가 어떻게 여기까지 왔는지 설명해야겠다고요. 아리랑 7호는 초기 운용 기간 동안 10번이 넘는 국제 지상국 교신을 거쳤습니다. 밤마다 저는 콘솔에 앉아 있었어요. 옆에는 언제나 한국 연구원 한두 명이 같이 있었죠. 그들은 교대로 왔지만 패턴은 비슷했습니다. 조용히 서서 데이터를 지켜보고 메모하고 확인하고 또 확인했어요. 그들의 공통점은 몇 가지였습니다. 피곤해 보이지만 로그 하나하나를 끝까지 확인해요. 작은 숫자 하나도 그냥 넘기지 않았습니다. 문제가 생기면 남 탓 대신 우리가 뭘 놓쳤지부터 묻습니다. 책임을 남에게 돌리지 않았어요. 실패 사례를 부끄러워하지 않아요. 오히려 먼저 꺼내죠. 이번엔 이렇게 개선했습니다. 라고 말하면서요. 한 연구원이 제게 물었습니다. 선생님은 얼마나 오래 이런 일을 하셨어요? 저는 웃었어요. 내가 태어나기 전부터. 아마 30년쯤 됐을 거야. 그는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그런 분이 계셨기에 저희도 여기까지 올 수 있었겠죠. 선배님들이 만들어 놓은 인프라 덕분에 저희가 신호를 받을 수 있는 거니까요. 이상한 일이었어요. 저는 그 말이 한국식 예의라고 넘기려 했습니다. 하지만 진심이 느껴졌어요. 과장이 아니라 진짜로 감사해하고 있었죠. 저는 대답했습니다. 저는 그냥 제 일을 한 것뿐이에요. 위성을 만든 건 당신들이잖아요. 그게 훨씬 어려운 일이죠. 그가 말했어요. 하지만 만든 걸 확인해 줄 사람이 없으면 의미가 없잖아요. 저희가 만든 신호를 받아주시는 분들이 있어서 감사합니다. 그날 밤 교신이 끝난 뒤 한국 팀은 모두 모니터 앞에 둘러서서 조용히 박수를 쳤습니다. 누군가는 울컥한 눈을 닦았어요.
아마 30대 초반으로 보이는 젊은 연구원이었죠. 저는 그 모습을 보며 속으로 말했습니다. 이 사람들은 단지 로켓과 위성을 만드는 게 아니다. 자기 세대의 이름으로 다음 세대를 위한 기준을 새로 쓰고 있다. 후배들이 더 높이 갈 수 있도록 발판을 만들고 있다. 며칠 뒤 한국팀이 떠나는 날이었어요. 저는 그들에게 작은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북극 하늘 사진과 함께 메시지를 적었죠. 이 하늘 아래서 여러분의 신호를 듣는 건 영광이었습니다. 라르스. 한 연구원이 그 사진을 보고 눈물을 글썽였어요. 그는 악수를 청했고 저는 그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그 악수에서 저는 느꼈어요. 이 사람들의 손엔 굳은 살이 있다는 걸요. 키보드를 두드린 굳은 살, 밤을 새운 굳은 살, 실패를 딛고 일어선 굳은 살. 그게 다 손에 남아 있었어요. 저는 이 사람들을 존경하게 됐습니다. 이름도 모르는 이들에게요. 그들은 유명하지 않았어요. 신문에 나오지도 않았고 TV에 나오지도 않았죠. 하지만 그들이 없었다면 누리호도 아리랑 7호도 없었을 겁니다. 그 겨울 트롤 기지에서 또 다른 야간 근무를 섰습니다. 밖은 영하 20도 아래. 바람 소리만 들렸어요. 극지방의 겨울은 항상 이랬습니다. 어둡고 춥고 외로웠죠. 모니터에는 한반도를 스쳐 지나가는 궤도 선이 있었습니다. 아리랑 7호의 궤적이었어요. 아리랑 7호의 시험 관측 계획표를 보니 한국의 산불 취약지역, 연안 항로, 군사적 긴장지대가 빼곡했어요. 매일 한반도 상공을 몇 번씩 지나가며 사진을 찍고 있었습니다. 저는 갑자기 상상했습니다. 어느 한국 어부가, 어느 한국 군인이, 어느 한국 농부가 이 위성의 데이터를 통해 조금 더 안전해지는 미래를요. 어부는 해양 오염을 미리 알고 군인은 국경을 지키고 농부는 산불을 조기에 발견하는 거죠. 그들은 결코 제 이름을 모르겠죠. 그리고 저는 그들의 이름을 모릅니다. 우리는 서로 만난 적도 없고 앞으로도 만날 일이 없을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같은 지도 위에 있어요. 저는 극지방에서 하늘을 올려다보고 그들은 그 하늘 아래서 땅을 딛고 삽니다. 저는 신호를 받고 그들은 그 신호가 만든 정보를 씁니다. 그 사이 어딘가에서 누리호와 아리랑 7호가 조용히 그들을 지켜보고 있었어요. 그 생각이 들자 남극의 바람 소리가 조금 덜 차갑게 느껴졌습니다. 창밖을 봤어요. 어둠뿐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어둠 너머 어딘가에서 한반도의 불빛이 켜져 있을 거예요. 서울의 불빛, 부산의 불빛, 수많은 작은 마을들의 불빛. 저는 모니터를 다시 봤습니다. 위성 궤적은 계속 움직이고 있었죠. 초속 7km가 넘는 속도로 지구를 돌고 있었어요. 90분마다 한 바퀴씩, 하루에 16바퀴씩. 그 위성 안에는 한국 사람들의 꿈이 담겨 있습니다. 자기 땅을 자기 눈으로 보겠다는 꿈. 남에게 의존하지 않겠다는 꿈. 다음 세대에게 더 나은 세상을 물려주겠다는 꿈. 스스로 설 수 있는 나라가 되겠다는 꿈. 저는 커피를 한 모금 마셨어요. 식어 있었지만 괜찮았습니다. 어차피 따뜻한 커피를 마실 수 있는 환경이 아니었으니까요. 이 밤이 지나면 또 다른 교신이 있을 거예요. 또 다른 데이터가 들어올 겁니다. 그리고 저는 그 신호를 받을 거예요. 30년째 해온 일이니까요. 극지방의 귀로서 그들의 목소리를 듣는 게 제 일이니까요. 그리고 이제는 한국의 목소리도 그중 하나입니다. 얼마 전 젊은 엔지니어들이 제게 강연을 부탁했습니다. 주제는 극지방 지상국이 본 세계 우주 강국들이었어요. 노르웨이 기술대학에서 하는 강연이었죠. 슬라이드 첫 장에는 미국, 러시아, 유럽, 일본의 로켓과 위성이 있었습니다. 제가 30년간 추적해온 나라들이죠. 저는 슬라이드를 넘기다 한 장을 추가했어요. 흰색 발사체의 사진. 옆에는 이렇게 적었습니다. KSLV-2 누리. 그리고 작은 글씨로 한국형 발사체. 그리고 그 다음 장. 푸른색 지구 위를 도는 작은 위성 그림. KOMPS-AT-7 ARIRANG-7 0.3M. 저는 학생들에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이제 우주 강국을 설명할 때 대한민국을 빼면 안 됩니다. 남의 발사대만 쓰던 나라에서 자기 로켓과 자기 눈으로 자기 땅과 바다 그리고 이웃까지 챙기려는 나라가 됐어요.
그것도 30년도 안 되는 시간에요. 저는 남극과 북극에서 그 변화를 지켜본 증인입니다. 첫 위성부터 지금까지 모든 신호를 받았죠. 그리고 다음 세대인 여러분은 아마 그 변화의 주인이 될 거예요. 강연이 끝나고 한 학생이 물었습니다. 선생님, 언젠가 한국에도 가보실 건가요? 그 나라를 직접 보고 싶지 않으세요? 저는 웃으며 대답했어요. 언젠가 그 나라의 하늘 아래에서 직접 그 사람들을 보고 싶습니다. 제가 남극에서 듣던 그 신호의 주인들을요. 나로우주센터도 가보고 싶고 한국항공우주연구원도 가보고 싶어요. 다른 학생이 물었습니다. 한국이 앞으로 얼마나 더 발전할 수 있을까요? 저는 잠시 생각했어요. 그리고 대답했습니다.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해요. 그들은 포기하지 않을 겁니다. 제가 본 한국 사람들은 실패해도 다시 일어섰거든요. 그게 그들의 강점이에요. 그것이 제 결심입니다. 이제 저는 한국을 이야기할 때 주저하지 않아요. 그리고 다음 세대에게 우주를 향한 장인 정신의 한 예로 누리호와 아리랑 7호를 꼭 들려줄 생각입니다. 밤마다 저는 여전히 콘솔 앞에 앉아요. 남극의 바람은 여전히 차갑고 북극의 밤은 여전히 깁니다. 하지만 이제 제 모니터에는 한국의 신호도 함께 뜹니다. 하지만 이제 저는 알아요. 그 신호 하나하나에 담긴 무게를요. 그리고 그 무게를 견뎌낸 사람들의 이름을요. 비록 제가 그들의 이름을 다 알 순 없지만 그들이 만든 궤적은 제 화면에 선명합니다. KUR-누리-4, KUR-KOMPSAT-7. 그 간단한 코드 뒤에 수천 명의 땀이 있다는 걸 이제 압니다. 그리고 그 선은 계속 이어질 겁니다. 다음 세대로 그 다음 세대로요. 누리호 5호, 6호 그리고 더 큰 로켓들. 아리랑 8호, 9호 그리고 더 정밀한 위성들. 저는 라르스 요한센입니다. 극지방의 귀. 한국의 우주를 듣는 증인. 그리고 이제는 그들의 이야기를 전하는 사람입니다. 세상에 한국이라는 나라가 어떻게 우주 강국이 됐는지를요. 남들이 강국이라고 불러줄 때까지 기다리지 않고 스스로 기준을 올려버린 나라. 누리호 4차 발사와 아리랑 7호의 성공은 한국이 그런 나라가 되어가는 과정의 한 장면일 뿐입니다. 이 노르웨이 엔지니어의 고백이 마음에 남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다음엔 또 다른 나라 사람의 시선으로 우리가 몰랐던 한국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